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철원 총기 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강정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간 한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철원 전방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평가원님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철원군 육사단 소속 이모 상병의 총격 사망 사고가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병은 이날 오후 진지공사 일과를 마치고 소대원들과 함께 부대로 돌아오던 중에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당시 이 상병과 함께 이동하던 부대원은 20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충격이 큽니다. 사격 중 병력 이동 통제만 제대로 했어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사고여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군은 이 상병이 사망한 장소가 사격장과 400m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하며 그 도비탄 가능성을 추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도비탄은 총구에서 나온 총알이 어딘가에 부딪혔다가 날아간 것을 말하고 유탄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총알을 말하는데요. 군 발표가 있었지만 사건 직후부터 유가족을 비롯해 YTN에서도 도비탄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장에는 유탄 흔적이 70여 곳 넘게 발견돼 부대 관계자라면 누구나 유탄 사고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격장에는 14m 높이의 방호벽이 있었다고 하지만 총구의 각도만 높여도 사고 지점까지 총탄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또한 국방부는 그 사격장 구조상 조준 사격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도비탄과 유탄은 정말 다른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도 전혀 다를 텐데 강 기자, 지금까지 취재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사고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육군 육사단 소속 부대원 28명은 강원도 철원의 한 야산에서 진지공사를 마친 뒤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4시 10분쯤 사격장 주변 산길을 지나칠 무렵 행렬 뒤편에 있던 당시 이모 일병이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이 일병은 급하게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여 만인 5시 22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이 일병은 순직 처리돼 상병으로 한 계급 추서됐고 장례는 지난달 30일 육사단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인솔자였던 부 소대장은 소속 부대에 탄이 튄 것 같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부터 군 내부에선 이른바 도비탄 추정 사고로 불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언론에도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도비탄은 바위나 철근 등 무언가에 맞고 튕겨나간 총알을 말합니다. 즉 사망 원인이 도비탄일 경우 어쩔 수 없는 사고 정도로 치부됩니다. 책임 소재도 그만큼 불분명해지겠죠. 그러나 표적을 빗나간 유탄이나 조준 사격에 의한 사고일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도 따져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비탄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군 당국의 이런 초기 설명은 의혹과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당장의 책임부터 피하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이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언론을 통해 사고 현장 지형이 공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졌는데요. 사격장은 산비탈을 따라 비스듬히 조성돼 있었습니다. 당시 진지공사를 마친 부대원들의 복귀 경로는 사격장 바로 뒤편, 그러니까 총구가 향하는 산자락 위에 난 길이었습니다. 당시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460m인데 사고가 난 장소는 사격 지점으로부터 3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격장 외곽에 14m 높이의 방호벽이 있었지만 총구의 각도를 2.39도만 높여도
사고 지점까지 총탄이 도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39도면 사격할 때 반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입니다. 애당초 사격 훈련 중엔 철저히 통제됐어야 하는 장소에 20명이 넘는 병력이 지나간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건데요. YTN도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특별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총탄이 날아들 수 있는 방향에 그것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병력이 오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사격장 안전 문제가 번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평관님은 관련 보도를 보면서 또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네, 군 당국은 매 분기별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군이 사용하는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46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병사들이 이렇게 위험한 지역을 아무런 제재 없이 이동로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 안전점검이 형식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사고는 이동 중이었던 부대가 사격장 총소리를 듣고도 이동을 중지하지 않거나 또 무해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 사격 훈련 부대도 문제의 이동로 양측에 2명씩 경계병을 투입했지만 경계병들은 자신의 임무가 뭔지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인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군의 안전의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당국의 대책과 또 이번 사고의 관련 조치는 제대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또 대책만 마련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말씀하신 대로 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제가 바로 명확한 사고 원인 조사일 텐데요. 지난달 28일 국방부는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특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약 열흘 동안의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난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앞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숨진 이상병의 사망 원인은 도비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탄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검 결과 두개골에서 총알 파편 4조각이 나왔는데요. 군 당국은 총상 자국이 하나고 파편에 이물질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총탄이 외부에서 쪼개진 게 아니라 머리에 맞으면서 조각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무언가와 부딪힌 뒤 튕겨나온 이른바 도비탄에 맞은 것 같다는 해명이 사실과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고 조준 사격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격 지점에서 사고 현장까지 340m나 떨어져 있고 중간에 수풀도 우거져 있어서 맨눈으론 표적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실수로 표적을 비껴난 유탄에 직접 맞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인데요. 현장 조사 결과 사고 지점 주변의 나무에서 유탄에 의한 피탄 흔적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확인된 것만 70곳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친 장병이 20명이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처럼 위험한 정황이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파악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 길을 따라 목숨을 건 이동을 했는지는 알 수조차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사격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군의 부실한 시스템이 낳은 참사였고 언젠가 터질 것이 터진 사고였습니다. 특별수사팀도 진지공사에 참여한 부대의 병력 인솔 책임과 사격 훈련 부대 그리고 사격장 관리 부대의 미흡한 안전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난 길을 지키는 경계병들이 있었지만 부대 이동을 막지 않았고 병력 인솔 부대 역시 총소리를 듣고도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사격을 한 부대와 진지공사를 한 부대 모두 육군 6사단 예하였는데 훈련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나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군 조사본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소대장급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6사단장 등 지휘관과 책임자 16명을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육군도 자체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먼저 사고가 난 사격장을 즉시 폐쇄했고요. 비슷한 사고 우려가 있는 사격장 50여 곳의 사용을 중지한 뒤 안전 점검과 시설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육군 사격장을 전수조사하는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훈련장 안전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사격 통제 매뉴얼도 재정비하는 등 백화점식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숨진 이상병의 아버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군대에 보낸 아들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하는지 YTN은 계속 주시하면서 취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비슷한 사고 우려가 있는 사격장이 50여 곳이나 됐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더 놀랍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철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강정규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녹색의 꿈과 뉴스나이트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긴 추석 연휴 재미있게 보내셨나요? 연휴가 길었던 만큼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으셨을 텐데요. YTN DMB의 녹색의 꿈은 지난 방송을 통해 생태 건축을 주제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집을 소개했습니다. 녹색의 꿈은 도시 환경 다큐멘터리로서 도시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살기 위해 생각해봐야 할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소개된 생태 건축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집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생태 건축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새집 증후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신축 건물에 입주한 후 각종 화학 물질로 고통을 호소하는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건축 자재나 벽지, 페인트 등에서 나온 화학 물질 때문에 두통이나 알레르기 등이 생겨 고통을 받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방송에서는 지어진 지 몇 달 되지 않은 건물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새집 증후군 예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접착제나 바닥재, 합판 등에서 많이 검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0.5 ppm 이상의 경우 사람이 몸으로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폼알데하이드나 벤젠, 톨루엔 등 실내 공기를 위협하는 휘발성 화합 물질의 종류와 주로 검출되는 자재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새집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병든 집 증후군으로도 불리는 헌집 증후군은 오래된 집에서 나오는 유기화합 물질이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가 헌집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해 물질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건강에 위협이 되는 건축 자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열재 등으로 쓰인 성면인데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성면은 2009년부터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옛날 아파트의 경우 90% 이상이
성면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공간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해당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집이든 새집이든 실내 공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예 콘크리트 집을 떠나 친환경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교외에 현대식 황토집을 지어 살거나 도심 속에서 흙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흙집이 습도와 온도 유지,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 감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건축 현장을 찾아가 보기도 했고, 황토집 건축 전문가를 통해 흙집이 건강에는 좋지만 구조적으로 안전할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풀어줬습니다. 당장 아파트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실내 공간 일부에 황토 내장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황토 내장재가 천연 제습기나 가습기 역할을 하면서 호흡기나 피부 질환이 개선되고 잠을 깊게 자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황토집의 장점들을 황토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검증된 수치나 과학적 자료 등을 통해서도 보여주었다면 더욱 객관적인 정보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스트로베일 하우스 또한 주목받는 생태 건축의 하나인데요. 볏짚으로 지은 집을 말하는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튼튼하고 화재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이 건축 방식은 자연에서 나는 건축 재료를 사용해 집이 해체되고 버려지는 과정도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의 꿈이 보여준 생태 건축의 사례들을 보면 진정한 의미의 생태 건축은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축, 주거, 해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생태 건축 연구가는 집 짓기는 한 사람의 일생과 주기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새집 증후군과 생태 건축의 형태를 소개하는 것이 방송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집의 사회적 의미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주거 형태를 모색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했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9일은 긴 추석 연휴의 마지막이자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고유의 문자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글의 모양이 예쁘다며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는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한글을 사랑하고 올바로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사람들이 무심코 쓰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바꾸고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이 2004년부터 순우리말로 바꾼 외국어나 외래어는 모두 457개라고 합니다. 스모킹건을 결정적 증거로, 에어캡을 뽁뽁이로 바꾼 것은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늘찬 배달, 누리터 쪽그림, 똑똑 전화, 어른 왕자와 같은 말은 의미도 금방 와닿지 않을 뿐더러 우리말로써도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누리터 쪽그림은 웹툰, 똑똑 전화는 스마트폰, 늘찬 배달은 퀵서비스, 어른 왕자는 키덜트를 각각 순화한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순화어들은 지난 3년 동안 언론에서도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쌈지 무선망이라는 말로 순화됐던 블루투스가 9년 만에 다시 블루투스로 표준화된 사례도 소개되었는데요.
소개된 순화어들도 이 사례처럼 조만간 다른 단어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진 화면에서 김한정 의원의 인터뷰가 제시됐는데요. 순화어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순화어와 관련된 뉴스에서 국립국어원 관계자나 한글 전문가 등이 아니라 갑자기 국회의원의 인터뷰가 나와 의아하게 여겨졌습니다. 순화어를 만드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취재나 국립국어원의 관련자 인터뷰 등이 있었다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순화어 또한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아름다운 언어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뉴스의 취지가 더욱 잘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대담 내용과 다른 자막이 고지되거나 너무 많이 축약된 스크롤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 사건 수사가 아닌 이영학 부녀의 심리에 대해 집중 진단한 시간에 자막은 이영학 망우동 자택서 살인 현장 검증, 어떻게 살해했나, 범행 당시 상황 재현, 이영학 범행 동기 의문, 성범죄 가능성은, 가족은 대중의 관심 얻기 위한 수단 등 대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발언을 즉시 요약하는 역할이 아니라면 대담 내용과 관계없이 고지된 자막이 오히려 대담에 대한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두 분 교수의 인터뷰 자료를 인용해 이영학의 심리를 분석한 코너에서 교수 한 분은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고지해 범죄심리학 전문가임을 밝혔으나 다른 한 분의 교수는 서울디지털대 교수로 고지해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는데 경찰학과 또는 프로파일러라는 자막을 추가로 알려줬더라면 자료의 전문성을 더 강조했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SK이노, 미다우 고부가 포장재 사업 인수라는 스크롤 자막이 고지됐는데 자막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면 SK이노 대신 SK이노베이션으로 표기해 주는 것이 더 친절한 자막 고지라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재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과거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거울이 아니라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과거의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거듭되는 개혁과 혁신의 바람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전쟁이니 도발이니 하면서 내우애환에 난처한 상황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회적 불안 요인이 해소되기보다는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도 간간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내려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뉴스 보도의 공익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먼저 공익적 가치는 공정성을 실현하는 활동의 기준이면서 목표가 됩니다. 그 기준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만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가치, 공동체의 권리나 이익, 사회적 효용 가치, 미래의 이익이나 다수의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가 지향하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위기 탈출에 여념이 없는 상황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또 언론사의 관행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직도 뉴스는 그날 일어난 일 가운데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가 중요하고 흥미롭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힘들어 만든 뉴스라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뉴스 아이템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방송 기자나 매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방송 기자는 시간과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라도 피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과 정보를 거르고 확인하는 과정이 줄어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는 일, 인터뷰를 결정하는 일, 취재와 영상을 제작하는 일, 보도 자료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상황 변화에 따른 보도의 이중성 문제, 피상적 상황 보도에 머문다는 비평은 보도의 문제점이자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애 요인으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동하는 정치 상황이나 미디어 상황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익적 가치가 희미해진다는 점입니다. 뉴스 보도의 평가나 가치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방송 뉴스에서 공익적 가치는 대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실천 방향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미디어가 선택하고 만든 뉴스에 대한 반응은 뉴스 보도의 중요한 가치를 생산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